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 발언 있기 전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단다비가 우리 회의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함께. 조금 있다가 최무순 지사님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한민국 국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헌법재판소장의 취임도 시급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국회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은 코드 인사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드 인사라는 것은 실력과 자질이 크게 부족한데도 또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데도 인사권자가 상식에 반하는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를 코드 인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희수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부인 중에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 추천으로,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야당목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겨우 한 분뿐입니다. 그 소중한 한 분이 추천됐었던 것이고 그 한 분의 추천 과정은 여러분의 후보자 가운데 평소에 했던 판결문들을 살펴보고 또 법조 내부의 평판을 들여보고 또 인품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었다라고 추천했던 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2년에 그 당시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상의 아래에 김희수 판사를 헌법재판관 우리 당 몫으로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코드 인사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12월 9일, 지난해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했습니다만 그 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고 나날이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지켰습니다. 그것은 탄핵 소추안을 국회가 의결했지만 그것을 심판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 자체가 이명박근혜 시절 임명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우리가 추천했던 재판관 한 분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결국 현재도 이명박근혜가 임명한 분들조차도 국민의 뜻을, 대세를, 시대의 대의를, 도도한 민주주의 물결을 거슬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린 순간 온 국민은 환호를 했었고 안도를 했었습니다. 아, 이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열리는구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국정 공백을 메꾸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던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셨을 것입니다. 대법원의 공백도 메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무시덤덤한 그런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대법원장, 그리고 특정 학군 출신이 특정 학교를 다니면서 인맥을 쌓고 이른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정말 평생을 견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그런 후보자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의 인사청문회도 결국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그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법원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소문으로만 나돌던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미화 씨는 박근혜의 블랙리스트에도 있었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에 해당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 하면서 그동안 안 풀렸던 퍼즐이 이제사 맞춰지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고소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엔트팀을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방송가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무슨 문화 야만 국가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그런 컴컴한 나라를 우리 국민은 불을 밝히며 묵묵히 인내해 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예술 탄압, 방송 장악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문화예술의 창의성을 짓밟는 블랙리스트를 뿌리 뽑기 위해 국민들이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것이고, 훨씬 이전부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벌어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KBS 간부진이 취재 기자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어제 폭로되었습니다. 도청 문건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사실에 비춰서 조직적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고구마 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지난 9년 공영방송 적폐의 실상,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정권의 불법적 언론 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야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 지킴이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 민주주의, 권언유착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법 부정 채용 적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무수한 언론 보도들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핵심 인사들에 의한 채용 적폐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 채용된 인원이 95%가 MB정부 실세백을 통한 부정 취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일부 공공기관 조사에서만 밝혀진 일인 만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총체적인 조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불법 부정 채용은 권력을 동원한 가장 비열한 비리임이 분명하고 공동체의 총체적 신뢰체계를 무너뜨릴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사법당국 또한 지난 정권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더 이상 광주 정신을 부정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계획,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직적 왜곡 시도 배후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특별법과 함께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광주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 적극적이고 특별한 협조를 요청합니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세 가지 과제 모두 조속히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야당의 선택입니다. 적폐인가 아니면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13일부터 이틀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꼭 듣고 싶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가 그리고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 인사, 기수, 이런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하고
춘천지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을 하는 것은 구테타 때나 가능한 일이라는 얼토당통한 그런 모욕에 가까운 언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을 분노케 했을 것입니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야당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삼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라도 25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그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법재판소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외교안보 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가뜩이나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더욱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보다는 오직 핵으로 국한시키는 전술핵을 반대하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국제적 합의인 비핵화의 원칙에 따라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한 북핵 저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붙여서 말씀에 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소장 대행에 대한 임명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가 어느 백기를 따라 내려갔습니까? 세월호가 어디서 침몰이 됐습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으로 가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는 건져져서 목포 신항에 거치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7시간에 대해서 준엄하게 생명권 침해로 판단한 두 분의 재판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부결 동의는 세월호에 대한, 팽목항에 대한, 목포 신항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국정원에 의해서 지금 진상조사가 됐고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적폐청산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해서 당시 관여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 그 전제로서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계신 김미화 씨를 포함한 많은 방송 예술인들이 고소 고발을 포함한 사법적 진실을, 규명을, 처벌을 바라는 용기를 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소년 판사를 한 2년 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온 대한민국을 경악해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이후 최근에 부산, 강릉 등의 전국 각지의 유사 학원 폭력 사건 등 미성년자 범죄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등 여러 형사관계법 개정 논의가 불을 지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7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충분히 사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소년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10차례 개정, 사형 무기형이 적용 하한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소년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며 소년은 송치 하한 연령을 12세에서 10세로 낮추는 등의 개정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이루어져 반영되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소년법 개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사회가 그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그 법에 온전히 녹아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온정적으로 결정되고 온정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년범죄의 현실과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빨라지고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어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점, 소년 범죄의 흉포화와 저연령화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닙니다. 엄벌이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와 같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지극히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소년은 송치 처분의 기간을 확대 세분화하여 충분한 교화의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소년 흉악범죄의 저연령화를 고려하여 현재 있는 단기 소년은 송치 처분과 장기 소년은 송치 처분을 단기, 중기, 장기 소년은 송치 처분으로 하고 소년 연령도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중기 소년은 송치 처분을 신설하고 단기 6개월 이하, 중기 2년 이하로 하며 장기 5년 이하로 소년은 송치 기간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단기를 6개월 이하로 하고 6개월부터 2년까지 중기로 하고 2년부터 5년까지 장기 소년은 송치 처분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기, 장기 소년은 송치 처분 대상 소년 연령을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현재 장기의 경우 12세 이상부터 가능한 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소년법 개정과 기타 관계 형사법 개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극히 문화적이고 지극히 선진적인 그러한 차원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추미애 당대표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과 관련돼서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국정농단 세력을 최후까지 비호하던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고 신야 3당 적폐연합을 이뤄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특히 인준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국회 결정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이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에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국회를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 이상 호남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호남은 역사의 결정적 순간마다 국가의 방향을 제시해온 땅입니다. 아쉬울 때 찾아와서 지지를 구걸하는 곳이 아닙니다. 호남민들은 과거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이던 시절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강령에서 삭제하려 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를 책임진다더니
100여일 만에 정계 셀프 복귀해서 꺼내든 카드가 고작 실체도 없는 마타도아식 호남에산 홀대론이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당 대표가 된 이후 광주를 찾아 지지를 구걸한 안철수 대표가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호남 출신인 김일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켰다는 것임을 호남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께 정중히 충고합니다.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를 지켜달라고 하셨는데 국민이 만들었기에 또 국민이 없앨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왜 4% 지지율대에 갇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호남민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저지른 이번 호남 홀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당의 중진 의원 거성동 의원을 포함해서 지역구 의원인 염동열 의원 등 강원랜드 게이트 때문에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기강 기동점검과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야당 중진 의원들의 친인척과 보좌진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직 공군 참모총장 취임, 지방자치단체 고위층과 전 원장의 자제 등 서류 심사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서 부정하게 채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무엇보다 엄중한 문제는 심각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이 2017년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IMF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대졸자들이 몰려있는 25세에서 29세 사이 실업률과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자 등을 포함한 체감 실업률도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5일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청년 평균 고용률이 OECD 의료국 평균 76.6%에 비해서도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채용 비리는 희망을 꺾은 것이자 이들을 절벽으로 더욱 내모는 행위입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이 이럴 쯤인데 민간기관은 더 심하지 않겠냐는 자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헬조선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채용 비리는 우리 사회의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되고 연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부정청탁과 채용 비리가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고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